안녕하세요. 제1세션 사회를 맡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천수입니다. 네, 일단 사회자의 역할은 시간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정보다 좀 시간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곧장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6분께서 직접 와주셨고요. 먼저 간단하게 우리 패널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인사를 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순에 따라서 가나다 순인 것 같은데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은영 팀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동아대학교의 김종욱 교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안성원 실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윤정섭 단장님 참여해 주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법무법인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제네시스랩의 이영복 대표님께서 대미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10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급적 플로우에 질문도 좀 한두 분 정도 모시고 싶으니까 우리 한 5분 내외로 일단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김은영 우리 유네스코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앉아있는 순서대로 하실 줄 알고 편하게 앉아 있었는데 예, 반갑습니다.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은영입니다. 예,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까 문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언급해 주신 것처럼 2021년에 유네스코가 AI 윤리 권고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권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유네스코가 늘 그 윤리적인 접근,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회원국들은 그런 권고를 채택할 때마다 윤리를 규제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가능하면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많은 회원국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가 그 아태 지역 자문회의를 유치하기는 했지만 과기부에서는 조금은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까지 유네스코에서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 총회 때 권고가 채택이 되었고 지난주까지 열린 이번 42차 총회에서는 AI 윤리 권고 이행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참가자들이 그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그런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리가 규제라기보다는 지침으로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윤리 권고에도 보면은 가치, 원칙 이런 걸 제시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의 활동을 해야 될지를 제기를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한두 가지 의견을 드리면은 국제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 국제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 AI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유네스코 권고라든가 아니면 OECD나 아니면 며칠 전에 있었던 영국에서 열린 그런 정상회의의 선언 같은 그런 지침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사님께서 세밀하게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유네스코 윤리 권고에 나와 있는 원칙들이 잘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칙들은 인권, 인간 존엄성,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자유, 프라이버시,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프레임워크에서 적절히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인의 참여, 대중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AI가 개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 수렴과 함께 리터러시, 인식 측면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과 말고 교육 분과가 따로 있기는 한데 리터러시는 같이 좀 계속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김은영 팀장님께서 유네스코 윤리 원칙의 성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터러시 강조해 주셨는데요. 어떤 순서로 제가 모실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법학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기준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 AI 로봇 윤리 기술센터 소장인 김종욱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이렇게 앉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키스티에서 원래 우리 문정욱 실장님과 또 많은 연구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윤리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시게 되어서 무척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좀 이제 근본적인 제가 제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는 최근 이제 이 아까 김영주 위원장님께 소개하셨지만 이제 쿠데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실제 이제 샘 알트만을 축출하는 그런 이사회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많은 분석 뉴스와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오픈 AI로 돌아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현재 이 챗GPT가 정말 강인공지능이 맞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그런 생각도 또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정의학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우리 위원장님처럼 저도 강인공지능의 도래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 사회와의 갈등으로 축출된 이유는 이 샘 알트만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챗GPT 같은 강인공지능의 첫 버전을 이렇게 수익을 위해서 밀어붙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GPTS라든지 GPT 스토어, 챗GPT 5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버전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확대하고 더 이제 큰 사업을 주도했던 그런 아주 뭐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수츠케버 같은 분은 이제 강인공지능을 우리가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충돌을 했고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향후 이제 강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이 기업에서 이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 강인공지능이 여러 자율적 판단이나 가치 판단이나 어떤 자기만의 이제 그 자아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초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사실 가장 두려운 게 이 부분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강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단계에 이르면 초인공지능으로 가는 거는 금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좀 귀한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이 인공지능 윤리 영향평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냥 우리 LLM, 챗GPT 같은 LLM 그냥 앵무새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집안에 어떤 앵무새가 있는데 그냥 10문장 정도는 잘 대답합니다. 아주 똑똑한 앵무새겠죠. 근데 그 앵무새가 만약에 하루 종일 혹은 한 달 내내 그 사람이 질문했을 때 적절하게 사람처럼 대답을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공지능 이 앵무새가 사람을 이해했구나.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앵무새 단계는 확실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올해가 원년이라면 그리고 또 이렇게 키스에서 잘 만들어주신 인공지능 윤리 평가 프레임워크가 내년에 사회에서 잘 활용되고 새로운 또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공학자이다 보니까 IEEE에서 최근에 Certif AI ED라는 그런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 3년 정도 했는데요. 그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결국 이제 AI 윤리 관련해서 시스템, 그러니까 IEEE가 이제 한국 전 세계 전기전자 공학자 협회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거기서 Certified는 이제 AI 윤리 관점에서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책임성, 투명성, 알고리즘 편향 제거라는 이제 기준을 4개 기준을 뒀고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윤리 인증을 할 때 첫 번째는 뭐 AI 시스템 윤리적 범위, 복잡성, 영향성을 이제 정의하고 뭐 합의하는 프로파일링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AI 윤리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기초 분석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만들어진 기준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직의 그 AI 시스템 평가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윤리 영향 평가 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지나서 이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공식적인 인증서가 없었는데 IEEE라는 어떤 가장 공인되고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많은 회원들이 있는 단체에서 실제 이런 단체 시작했고요. 이런 윤리 인증을. 그래서 우리 문 실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실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공학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요. 결국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좀 윤리 영향 평가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그다음에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 그다음에 인증을 하는 사람 등의 많은 인재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실 때 함께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구축해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전문가 포럼을 만드실 때 특히 우리 공학 학회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능 시스템 학회라든지 AI 학회라든지 로봇 학회라든지 그래서 이런 학술적인 학회를 좀 활용하셔서 그 학회에 홍보를 하시면은 아주 또 관심 있으시면서 굉장히 그 도움을 주실 만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모여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은 인공지능 공학 기술의 아주 전문가이신데요. 우리가 챗GPT를 통해 강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강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선한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인증과 교육, 그 다음에 이에 관한 여러 인력 양성에 좋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안성원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안성원입니다. 오늘 일단 이 윤리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한 발표도 잘 들었고 또 이 행사가 저는 굉장히 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그 AI의 영향력이 지금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이런 악용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에 관련된 우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사실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악용이나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하거나 막기 위해서는 이런 윤리 영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은 보통 산업계와 이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는 쪽의 입장이 좀 대립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일부 이거를 이제 규제로 받아들여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뭐 적극적인 차원의 규제라기보단 좀 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윤리 영향 평가의 취지 자체가 이 AI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이런 윤리적인 영향력을 좀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이 윤리 정책 포럼이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틀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결실을 맺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저기 김명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 백악관에서도 지난 10월 30일 날 이런 안전 신뢰에 관련된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지금 바이든이 발표를 했고요. 뭐 한 59페이지 정도에 되는 분량의 13개 조에 해당되는 조항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AI의 어떤 무책임한 그런 사용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위험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생산성이나 어떤 이런 혁신성 같은 것들을 좀 더 극대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윤리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가 이제 규제가 아닌 어떤 그 제약이 아닌 보약으로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 몇 가지 조금 의견을 좀 제가 첨족을 좀 드리자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이 글로벌 AI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효용성을 조금 더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내년의 방향은 또 그렇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조금 더 제고를 시키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도 있고, 분석과 평가를 보다 좀 더 연속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또 전문성과 일관성이 좀 드러나게끔 하는 방향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지난 5월 달에 G7에 또 VIP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또 거기에 있는 세계 정상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명문 38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견 표명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도화를 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규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려면 뭐 늘 나오는 얘기죠. 사실 뭐 이것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들을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라는 거는 뭐 늘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요. 뭐 의무적인 이런 어떤 네거티브 규제 같은 형태로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성 인증과 그리고 이런 위험성 없음을 보장하는 형태로 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명기하는 형태로 좀 고도화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행정명령도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대응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혔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호하거나 또는 육성해야 할 그런 기술들을, 세부 기술들을 좀 더 정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어떤 오남용이 없는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신뢰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좀 글로벌 트렌드와 또 글로벌 협력 체계 형태로 확장시켜 나갈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AI 윤리 영향 평가에 해당되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의견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안성원 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 워딩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우리 윤리영향 평가가 제약이 아닌 보약이다라는 점 아주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효용성, 그다음 여러 생산적인 제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정섭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단을 맡고 있는 윤정섭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이제 그 미래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래 연구 사업 내에서 저희가 미래 전망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것이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이 인공지능이 정말 고도화되면은 강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내 운명도 결정을 해주겠구나. 그럼 나는 더 이상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도 미래를 전망을 하시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작용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이 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위협이 이렇게 항상 이제 국민들에게는 주요한 관심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인공지능이 이제 떠오른 시기를 보면은 이게 진짜 이제는 확산을 시작하는 그 도약의 시대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얘기만 주로 되었다면 인공지능 윤리라던가 신뢰성 보장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는 인공지능 기술 분류가 일단 그 영향평가 중에 있었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 기술 분류 유형화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 분류 유형을 이제 나눌 때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 이 인공지능이 과연 강한 인공지능에 이제 속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 기준은 누가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범용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범용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융합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뭐 점진적인 혁신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새로운 융합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 제품은 어디다가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명확한 기준도 조금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윤리평가랑 규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윤리평가가 곧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그냥 우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랑 윤리 영향평가는 이제 구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규제를 조금 산업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많은데요. 규제라는 것은 결국 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 이제 틀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리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에서 개발한 윤리 영향 평가라든가 규제 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대응 정도로만 되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 하에서 이걸 또 그 뭐 미국이나 중국이 또 써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도 물론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윤리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결국 이제 대외적 환경 변화에 맞춰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책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용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받는 혜택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협에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과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쉽게 국민들께 이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영향평가 윤리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그 지침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난해한 용어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벙벙한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벙벙한 얘기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뭐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발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평가 차원에서는 이제 윤리 영향 평가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이런 뭐 기술 영향 평가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안전제도 마련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이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이제 뭐 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전문가 풀은 누가 인증을 하냐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라는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분야라고 했을 때 이 인공지능 분야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게 점차 이제 팽창되면은 그러면 그 단계에서 팽창될 때마다 윤리 영향 평가를 해줄 수 있는 평가자는 어떤 이제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도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윤리 영향 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전문성 강화가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윤리 영향 평가 결과를 인증을 해주는 것까지 나아갈 텐데 그럼 이 인증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물론 이제 부처에서 인증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인증 받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부처가 이제 뭐 과기부가 되겠죠. 과기부에서 뭐 전문기관한테 뭐 인증을 맡겨가지고 인증 마크를 찍어준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면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윤리 영향 평가를 받을 때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받았던 서비스를 발전시킨 것인데 또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이슈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말씀 주신 이런 그 윤리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 그 플랫폼
같은 것도 결국 이제 기업한테 이제 뿌려가지고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고서 발간 외에도 이제 많은 작업을 앞으로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집이라던가 시나리오 발굴도 확산 차원에서 좀 그 실장님께서 많이 해주신다면은 저희도 이제 나중에 찾아보고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매년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인공지능이 진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윤리적인 이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충분히 반영하셔서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충분히 이제 국제적인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고맙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훌륭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바로 우리 윤리영향평가가 인공지능이 가진 미래에 대한 위협, 막연한 불안을 축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에 관해서 아주 훌륭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수경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계속 이 윤리 포럼에 이제 변호사 법무로 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단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윤리 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보고서 관련입니다. 방금 윤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부처에서 AI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에는 개보위에서도 자동화된, 아까 오토 이제 파일링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면은 자동화된 결정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들한테 어떻게 권리 보호를 해야 될지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이 절차를 지나서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겠는데, 그 안에는 우리 윤리 기준에서 투명성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자 관련해 가지고서 사전 공개한 기준과 절차들,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이번에 이제 개보위에도 유사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윤리 영향 평가라든지 이 안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고서 형태로 발간이 되면 사실은 이 기준들이 다른 부처에서도, 또는 아까 윤 당사님 말씀하신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도 AI 관련된 정책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또는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김명주 위원장님께서도 이게 글로벌 표준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부처나 공공기관 내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표준화된 시각으로 나와야지, 이게 해외랑만 사실 맞추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내 안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키스티에서 하고 있는 AI 윤리 포럼 포털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정부에서 일할 때도 이게 많이 활용이 되어서 정부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세션하고도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리 영향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걸로 정책 제언을 한다든지 역할을 또 이제 키스테이트에서 해줄 수 있는데, 보시면은 그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얼마나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면 나중에 조사에서 처분을 받았을 때 과징금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잘 받으면 이제 그거를 과징금 고려 요소로 삼아주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인증을 받으면 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까지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책 제언으로 윤리영향평가에서 받았던 이런 기준들이 나중에 인증심사 제도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준비했던 사업자들도 훨씬 쉽게 그 부분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증 제도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지금 이 윤리영향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인증이라든지 나중에 이게 법이 만들어졌을 때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그런 기업들에게는 인증을 잘 받으면 인센티브 제도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좀 마련이 되면 훨씬 더 쉽게 이 제도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수경 변호사님은 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관해서 아주 최고 전문가이신데, 역시 법률가답게 명확한 두 가지, 그 정부 간 정보 공유, 표준화, 그 다음에 인센티브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미국 뭐 행정명령이나 메모랜덤 같은 걸 보면 그 사람들도 정보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포럼에서 내놓는 성과가 제가 볼 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정부 부처도 좀 많이 활용됐으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네시스 랩의 이영복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네시스 랩의 이영복입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경쟁력, 그리고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일단 경쟁력 부분에서 이 윤리 영향 평가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기업은 제네시스 랩은 AI 면접을 하는 곳입니다. AI 채용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면접관을 전문 AI로 만들어서 전문 면접관들을 AI로 학습시켜서 공정한 좀 면접의 평가를 도와주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하면서 TTA와 키스티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어나더 레벨로 이제 저희도 좀 발전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TTA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은 개발 단계에서 정확한 설계와 어떤 프로세스와 여러 가지 지침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지를 꼼꼼히 챙겨주는 가이드라인이라면, 키스티의 그 자율윤리 점검표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었고, 저희는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공통점들을 보면 결국에 고객사들이 다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저희 고객사들은 이제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군 조직에서 쓰다 보니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프로세스에 필요로 했으니까 썼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이제 수준 높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리스크를 고민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것이 규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규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신뢰성과 윤리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피드 부분인데요. 스타트업은 아시겠지만 이제 런웨이 자금 확보로 인해서 스타트업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좀 한정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줄어들다 보면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자금난 가장 그 험난한 구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저도 대표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본질, 핵심이 뭘까? 왜냐면 너무나도 이제 리소스가 없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해야 될 그런 타이밍들이 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정말 핵심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윤리와 윤리 영향 프레임워크와 여러 신뢰성 같은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지금은 더 스피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저희도 이제 앞단에 있는 프론티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조차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럴 정도로 기술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더 빠르게 도입이 되고 더 빠르게 기업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도 각 조직에 돌아가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부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그 높은 위치에서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런 글로벌 표준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표준에 많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먼저 참여하는 겁니다. 선점적으로 빠르게 참여하고 그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여러 기관과 정부와 이런 TTA와 키스티가 더 빠르게 나가실 수 있도록 각 기업과 많은 조직에서 좀 이제부터 빠르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영복 대표님이 이끄시는 제네시스 랩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면접 인공지능이 실용화됐다는 게 제가 여러 특강할 기회 있을 때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예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역시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답게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우리
가이드라인과 자기점검표가 오히려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속하게 더 많이 만들어 달라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고요. 자, 17초 남았는데 플로어에 그래도 한 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겸양으로 시간에 협조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진짜 여러 가지 차원 때문에 그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1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